자, 이제 마지막 주제는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지금 단어들이 굉장히 낯선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더 낯선 단어네요, 여기가. 용어가 더 낯설어요. 아무튼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감정평가의 기초에서 감정평가 분류해서 현조, 기소, 일구부, 공적평가, 공인평가 요거 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을 하라고요. 그 앞글자라도 적어놓고 하고 그게 앞글자가 뭘 뜻하는지 자꾸 생각날 수 있게 하고 그 용어가 익숙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아주 쉽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와 가격 구별하는 거. 추상적이다, 구체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가격제 원칙, 최유효 이용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이걸 전제로 해서 가격이 형성되니까 외부 내부 살펴보고 최유효 이용인지 아닌지 살펴보는 거,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이 특히 더 중요하다 그랬죠. 5가지 중에서도. 그리고 나서 또 기회의 원칙, 그다음에 변동의 원칙, 대치 원칙, 지역 분석, 개별 분석, 표준적 이용, 최유효 이용, 가격 수준, 가격, 선행 분석, 후행 분석. 자, 이런 식으로 하고요. 지역 분석의 대상,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자, 이런 것들을 자꾸 반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이게 용어가 익숙해진다면은 그 다음으로는 그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나 이론을 들어갈 때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쯤에서 나오는 용어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우선인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입니다. 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은 3가지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원가 방식도 있고, 비교 방식도 있고요. 수익 방식도 있습니다. 이 원가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과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비교 방식으로도 가격 구하는 방법, 임대료 구하는 방법 각각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가격 구하는 방법이 90%고요. 임대료 구하는 방법이 10%입니다. 출제가 됐을 때. 그러니까 가격 구하는 방법을 더 우선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원가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원가법이라 그럽니다. 비교 방식으로 가격 구하는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요. 자, 이런 단어들이 다 익숙해지도록 자꾸 반복해야 된다고요. 다 처음 듣는 말들일 거 아니에요.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이게 아무 생각이 없이 자꾸 반복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효과는 있어요. 근데 조금은 생각하면서 읽으면 훨씬 효과가 있겠죠. 원가가 뭔지, 비교를 어떻게 하는 건지, 수익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렇게. 다음에 여기는 수익 환원법이에요. 자, 이게 훨씬 더 많이 출제된다고요. 90%. 근데 10%가 임대료에 관한 것인데 최근에는 임대료에 관한 게 뭐 이론으로는 별로 출제가 안 되고요. 원래도 이거 그냥 괄호 채워넣기예요. 괄호 채워넣기. 원가 방식으로 원가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적산법이라 하거든요. 비교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임대 사례 비교법 그래요.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구하는 방법을 수익 분석법이라 그래요. 그 단어를 지금 다 하기에는 좀 벅찰 수 있죠. 결국 이제 용어 정도는 알아두시라고요. 이게 이번에 이제 수익 분석법 이렇게 이런 용어 묻는 거는 맞춰야 되지 않나요, 솔직히? 아니 이거 무슨 이론을 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수익 방식으로 임대료 가는 방법 이렇게 이런 것들은 맞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 시험에 그 시험 칠 때 이것도 말씀드렸었어요. 3방식이 이론이 좀 어렵긴 한데 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어려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어려운데 그 전에 이런 용어 정도에도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 말씀대로 이렇게 용어 정도는 했는 사람들은 이거는 금방 맞추잖아요. 그리고 아까 뭐예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선행이냐고 이거 맞추고요. 또 시장 가치라는 단어 뜻 묻는 게 있거든. 그것도 이제 단어 뜻만 묻는 정도였어요. 그런 것만 해도 어려운 거 빼고 그냥 반을 맞추는 거예요. 감정평가에서 반 맞추면은 6문제에서 반 맞추면은 그건 굉장히 잘하는 거죠. 어려운 단어인데. 그러니까 다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는 거면 감정평가 어렵다고 다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거죠. 앞부분은 좀 그래도 덜 어렵고요. 삼방식도 이런 용어 정도는 덜 어렵단 말이에요. 덜 어려운 것까지는 좀 하자는 거죠. 이렇게도 출제됐어요. 원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 분석법은 가격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렇게도 물었었어요. 그러니까 소속을 묻는 거죠. 자, 아무튼 이 용어는 기본이에요, 기본. 자, 근데 이제 원가법으로 또는 거래 사례 비교 이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원가법은 원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원가. 그 건물을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원가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가 계산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한다고 또. 특히 여성분들은 오해를 더 할 가능성이 많아요. 이 원가 하면은 정말로 원가만 생각할 가능성이 많아요. 혹시 뭐 소주 한 잔 하시나요? 한 잔. 좀 하시나요? 아, 조금 하시나 보네. 보통 이제 소주 한 잔 하러 가면은 이제 안주를 시키잖아요. 안주 중에 제가 계란을 참 좋아해요. 네, 그래서 계란탕을 시킬 때가 있어요. 계란탕을 시키면 특히 여자들은 한 10,000원 한단 말이에요, 계란탕이. 그 계란 몇 개면은 계란탕 끓이는데 그걸 10,000원 주고 사 먹느냐고, 이거를. 무슨 계란탕을 10,000원 주고 사 먹냐고. 자, 그러면 이제 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가 얘기를. 아니, 지금 내가 먹고 싶다는데 그거를 굳이 반대를 하는 건 뭐며. 아니, 집에서 해줄 것도 아니면서 뭐 해주고 그런 소리를 하든가. 아무튼 그 원가를 따질 때 재료비만 따진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그 계란만 사가지고 와서 그거 하는 거예요? 다 사람도 쓰고 임대료도 내고 전기요금도 내고 다 내고, 그리고 또 자선사업 하는 거 아닌데 이 사람들도 이윤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그걸 다 생각하는 원가를 말합니다, 여기서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건물에, 만약 이 건물을 평가한다. 그럼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돈이에요. 그렇게 원가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건물이 여기 몇 평 정도 될까요? 이게 한 200평 잡을게요, 그냥. 200평 잡고, 200평은 안 될 것 같은데, 200평 잡을게요. 200평 잡고, 이게 몇 층이죠? 총? 그냥 5층 잡을게요. 200평이 5층. 200평이 5층이면 총 1000평이죠. 1000평. 자, 그럼 1000평에 평당 얼마 정도면은 원가하고 다 포함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상태까지, 모든 취득세 등록세까지 다 합쳐서 한 평당 한 400만 원 잡을게요. 예? 평당 400만 원. 자, 그러면은 곱하기 하면은 4일은 4, 동그라미 몇 개요? 동그라미 5개죠. 하나, 둘, 셋, 넷, 5개. 설마 동그라미는 셀 수 있겠죠? 뒤에 만이에요, 만. 만이죠?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알려드렸었나? 이렇게 만 단위잖아요. 우리는 만 단위, 뭐죠? 콤마 돼 있는 거는 세개 단위로 돼 있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만 단위로 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냐면 우리는 만, 억, 조 이렇게 가니까. 그럴 때는 동그라미를 4개를 지우고 억을 쓰면 돼요. 우리나라는 네 자릿수 단위로 말이 돼 있어요. 만, 억, 조, 경이 4단위로 되어서 끊어서 읽어야 된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40억이에요, 40억. 그러니까 이런 거 겁내지 마시고요. 그냥 곱해서 동그라미 숫자만 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 억, 조 이렇게 가면 되니까. 40억이죠, 40억. 자, 이게 40억이에요. 이 소리는 이 건물이 새 거라면 얼마란 얘기예요? 새 거라면 40억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새로 짓는 데 들어간 돈 계산한 거예요. 요거하고 똑같은 건물을 새로 짓는 데 들어간 돈 계산한 게 이게 이 40억이거든요. 근데 자, 이게 얼마 지났을까요, 이거? 몇 년 됐을까, 이게 건물이? 10년은 충분히 됐을 것 같고요. 10년 전에도 이거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요.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게 총 이런 건물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걸까요? 이런 건물은? 한 40년 정도? 그럼 40년 정도 중에서 20년 지났다면은 반이 지났죠.
자, 그리고 이 건물이 내용 연수가 끝나면은 가치가 제로라고 보고요. 0으로 보고 매년 똑같은 금액이 가치가 하락한다라고 치자면 그러면 총 40억 중에 40년 중에 20년이 지났으니까 반 지났으니까 얼마 남은 거예요? 20억 남은 거죠. 20억. 매년 똑같은 금액씩 떨어진다라고 보니까 됐나요? 이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원가법이에요. 그러니까 원가법은 일단 뭐를 먼저 계산한 후에 새 것의 가격을 먼저 계산한 후에 낡은 만큼을 빼주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렇게 계산하는 게 원가법이에요. 자, 그렇게 계산해서 지금 이게 20억 나왔잖아요. 이 20억을 무슨 가격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적산 가격 또는 적산 가액 이렇게 표현해요. 적자가 쌓을 적자예요. 셈산자예요. 더해 나가면서 계산한다 이 뜻이에요. 자, 이거 계산할 때 이 설계 도면을 똑같은 걸 가져와서 똑같은 자재를 이용해서 자재값, 인부값 이런 값들을 다 더해 나간다고요. 그런 값에서 지나간 만큼을 빼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서 구한 가격을 뭐라고 한다고요? 적산 가액 또는 적산 가격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러면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도 이렇게 구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전의 상태의 가격을 구할 수 있는데 그거를 비준가액 또는 비준가격 해요. 요거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비교 사례를 기준한 가격이다. 비교 사례를 보고서 판단한 가격이다. 비준가격이에요. 비준가액. 이런 가격들은 여기도 있고요. 수익가액 또는 수익가격이 있어요. 이런 가격들은 아직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직전 상태예요. 이런 가액을 모두 다 시험 삼아 계산했다 해서 시산가액 또는 시산가격 한다고요. 시험 삼아 계산한 아직 감정평가를 결정하기 직전의 상태.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가액을 이제 구한다면 자, 조금 전에 적산가액은 어떻게 구했는가 하면은 먼저 뭐를 계산한다 그랬어요? 이 물건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가. 새 것의 원가예요. 새 것의 원가. 그거를 재조달 원가라고 표현해요. 자, 이런 단어들이 이제 또 새로 나온단 말이에요. 원가는 원가인데 새로 조달한다 이 말이에요. 새로 조달하는 데 들어가는 원가인데 정말로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그 원가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정상적으로 사용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건축업자한테 지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건축업자가 그거 40억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40억보단 덜 들 거예요. 예를 들어 8억 주세요 37억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돈 말고도 들어가는 돈이 또 있거든요. 건축업자한테 주는 돈 말고도. 그 사람이 지어주면은 요거 취득세 등록세 내서 등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원칙적으로 설계비 감리비는 별도예요. 건축업자는 건축만 하는 거지 설계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감리하는 사람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 비용을 다 포함해서 재조달 원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다시 조달한다. 다시 요 물건하고 똑같은 거를 다시 조달한다. 자, 그 재조달 원가는 새 것의 가격이요, 지나간 것의 가격이요. 새 것의 가격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 만큼을 빼야 되죠. 그거를 감가 수정한다고 하고 그걸 감가 수정액 이렇게 표현해요. 감가 수정액. 아까 이렇게 했다고요. 아까 요거 40억 계산해가지고 20억을 뺐다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비준가 얘는 그럼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 아까 제가 대체 원칙 할 때 슬쩍 나왔었어요. 비교 방식에서 3방식 중 비교 방식이 특히 관계가 있다. 이 그 비교 방식은 내가 지금 A라는 물건을 이제 평가를 하는데 A라는 물건을 평가를 하는데 사례를 선택해서 이 사례 가격을 수정해서 이쪽으로 가져와야 돼요. A라는 거를 평가할 때 B라는 사례를 선택해서 평가를 한다고요. 자, 이거 이제 1억짜리 아파트라고 해볼게요. 1억짜리 아파트인데 얘하고 비슷해요. 비슷해. 근데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아요. 뭔가 차이 나는 거를 수정을 해야 돼요. 자, 차이 나는 점을 한번 볼까요? 지금 얘가 1억에 거래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얘가 급하게 거래된 거래요. 급하게 거래돼서
좀 싸게 거래된 거예요. 만약에 조사를 해봤더니만 얘가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요거보다 10%는 더 받았을 수 있었던 것이래요. 그러면은 이 금액을 그대로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거래됐다면 얼마에 거래됐을 것인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숫자는 이 숫자보다는 더 크겠죠. 자, 여기서는 그 큰 수를 어떻게 구하는가 하면은 곱셈을 해서 구해요. 곱셈을. 여기서는 빼가지고 이제 했지만 곱셈을 하는데 숫자가 더 커지는 경우는 1보다 큰 수를 곱해요, 작은 수를 곱해요? 1보다 큰 수를 곱해야 되죠. 숫자가 커질 때는 1을 곱하면 같은 숫자가 되니까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숫자가 더 커지는 거고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 숫자가 더 작아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10%만큼 숫자가 더 커져야 되죠. 그럼 1보다 큰 수를 곱해야 되는데 곱하기 1.1 해서 뒤에 퍼센트가 뒤에 나와요. 뒤에 1보다 큰 뒤에 맞나요? 그래서 10% 더 큰 수를 곱하니까 수를 구해야 되니까 이 1.1을 곱한다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계산된 금액은 이제 정상적으로 거래됐을 때의 금액이 나오겠죠. 1억 1,000 이렇게 됐나요? 자, 요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사정보정이라고 그래요. 사정보정.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었죠. 그 특별한 사정이 개입되어 있는 거를 보정한 거 이제. 됐나요? 네, 자, 그렇게 보정을 했어요. 자, 근데 얘가 석 달 전에 거래됐대요. 석 달 전에 거래된 거래요. 그럼 석 달간 이게 그 흐름을 보니까 가격이 또 한 3% 올랐네요. 자, 그러면은 그 올란 것도 반영해 줘야 되지 않나요? 몇 프로 올랐다고요? 그러면 1보다 큰 수, 작은 수? 1보다 큰 수 해야 되죠. 이제 올랐으니까 1보다 큰 수를 곱해야 되는데 아까는 10% 더 컸으니까 1.1을 곱했잖아요. 이제 3% 더 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3이에요? 0.3이 돼야 되죠. 0.3. 1.3 하면 30%가 돼버리니까 이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그러니까 5%를 더 높여야 된다 그러면은 1.05 3%를 높이면은 1.03 만약에 10%를 낮추면은 그렇죠. 0.9 10%를 낮추면 0.9 5%를 낮추면은 0.50%가 아니고 0.95예요. 0.95 네, 5%는 아시겠죠? 그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점 수정. 그 시간 동안 3% 올랐다는 얘기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 사례가 같은 지역이 아니에요. 보니까 아까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있었잖아요. 같은 인근 지역이면은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같은 지역이니까. 근데 이게 유사 지역에 있어요. 요거는 인근 지역이고 보니까 얘보다는 얘가 있는 지역이 한 5% 세대요. 이쪽 지역이 5% 세대요. 대체로 이 가격 수준이. 그런 데 있잖아. 여기 지금 여기도 요 동네는 좀 더 세지만 저 중랑 쪽으로 가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센 것만큼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숫자를. 누가 세다 그랬어요? 얘가 5% 세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요? 숫자를 또 큰 수를 곱해야 되죠? 그 몇이에요? 1.05를 곱해야 되죠? 요거를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거래요. 지역 요인 비교. 자, 근데 얘는 로얄층인데 얘는 저층이래요. 1층, 2층. 요게 한 10% 모자란대요. 로얄층과 저층 10% 모자란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되죠. 빼는데 10% 빼는 경우에는 곱하기 몇? 0.9 됐나요? 너무 쉬운 숫자였다. 3% 모자란다고 할게요. 3% 0.97 3%가 모자란다. 3%를 빼잖아요. 그럼 100을 기준으로 해야지 항상. 100을 기준으로 3이 빠지면 97이니까
0.971 됐나요? 이렇게 작은 숫자를 곱하면 이게 개별 요인 비교하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면적 비교도 하는데 같은 평형대래요. 그러면은 그냥 1. 숫자 차이가 없을 때는 그냥 1이에요. 우리 시험에 이거 다 물은 적 한 번도 없어요. 다 물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두세 개 정도 물어, 두세 개 정도. 근데 이런 숫자를 문제에서 알려주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1.05냐, 0.97이냐 이것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안 어렵겠죠? 논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죠? 얘가 논리가 제일 쉬워요. 거래사례비교법이. 그 다음이 요 놈이에요. 원가법. 제일 어려운 게 요 수익가액 구하는 거예요. 수익가액. 얘는 이제 공식이 이렇게 나눗셈으로 나오는데, 자, 요 공식이 왜 나오는지를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를 하면 좋은 거고요.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뭐 어떻게 하면 돼요? 외우면 돼요. 많지도 않으니까 외우면 돼요. 아시겠어요? 안 외우려고요? 이거 이렇게도 나와요. 요 괄호 속에 들어갈 용어는, 요 괄호 속에 들어갈 용어는 이렇게도 나오는데 안 외운다고요? 그러니까 설명을 들어보시고 이해를 해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외워도 보시고 안 외워지면 그건 안 되는데 외워야 돼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거는. 자, 이게 수익 방식은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가장 이론적으로 가장 합당한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이론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거제에서도 수업을 했었거든요. 거제에서도. 근데 거기 거제가 몇 년 전에는 괜찮은 곳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요즘 조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거제가 조선소가 있는 거 아시나요? 거제에 조선소가 있어요. 삼성중공업 조선소하고 대우조선소가 거기 있어요. 거제에. 그러니까 지금 거제가 지금 경제가 지금 말이 아니에요. 지금 조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죠? 그러겠죠. 자, 근데 몇 년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몇 년 전에. 근데 몇 년 전에 거기 처음에 이제 학원을 오픈을 했는데 갓 준공검사 받은 건물에다 이제 입주해서 오픈했어요. 학원이. 그 당시는 그 건물을 새로 지은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죠. 앞으로 임대료 수익이 충분히 발생할 거라는 예상하에 새로 건물 지은 거 아닌가요? 그 임대료 엄청 세요. 구하지를 못해요. 그런 건물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그렇게 그 건물을 지은 거 아니겠어요? 그 건축주가. 그죠? 자, 그러면 그 당시에는 괜찮았을지 모르고 한 10매덕을 들였는가 20매덕을 들였는가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들여서 충분한 수익이 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닌가요? 근데 지금 만약에 그거를 매물로 내놓는다면 사람들이 이걸 얼마에 사려고 할까요? 안 살려고 하겠죠? 자, 들어간 돈이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벌 수익이 중요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이게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거예요. 누구든지 살려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건물 짓는데 들어간 돈 따지는 게 아니라 이 건물에서 앞으로 임대료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보고 사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수익하는 법이 가장 이론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자, 아무튼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치고요. 자, 조금 더 복잡한 걸 하기 전에 쉬운 것부터 먼저 해볼게요. 이 건물을 내가 매입을 한다면 앞으로 1년밖에 못 쓴대요. 1년밖에 못 쓰고 건물 가치는 제로가 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내가 건물 살 때 들어간 돈은 다 날리는 겁니다. 1년 만에. 맞죠? 1년밖에 못 쓰니까. 자, 그런데 이 건물로 벌 수 있는 수익이 이것저것 경비되고 내가 손에 잡을 수 있는 돈이 1억을 잡을 수 있대요. 자, 1억을 잡을 수 있다면 이거 얼마 주고 사면은 적당할까? 이거 따지는 거거든요. 이 가격 따지는 거거든요. 얼마 주고 사면 될까요? 최소한 1억보다는 낮게 줘야 되겠죠. 만약에 9천만 원에 주고 산다면은요. 9천만 원 주고 산다면 수익을 1억을 벌면 그 중에 9천만 원은 내 원금 회수하는 거죠. 1억이 다 버는 거 아니죠. 항상 이 수익환원법에서는 내가 버는 돈 안에 그걸 다 수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내가 투자한 원금을 회수하는 것이 그 속에 있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9천 원 회수니까. 그러면은 9천만 원 분의 1,000만 원이 수익이 되는 거죠. 9천만 원 분의 1,000만 원은 약 11%가 되거든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년을 간다고 생각해요. 2년. 앞으로 2년을 쓸 수 있어요. 1년이 아니고 2년. 2년간 매년 1억씩 들어온대요. 총액으로는 2억이 들어오는 거죠. 1년에 1억씩. 자, 2년밖에 못 쓰는 건물이에요. 요거 얼마 주고 사면 적당할까요? 하는 거예요. 얼마 주고 사면. 요것도 2년 내에 내 원금을 회수를 해야 돼요. 자, 요거 2억 주고 사면 안 되겠죠? 원금 회수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그거 좀 낮춰서 한 1억 8천 해볼까요? 1억 8천? 1억 8천에 사면 2천 남는데 그게 1년에 남는 게 아니라 2년에 남는 거예요. 그죠? 자, 1년에 1억씩 들어오는 걸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항상 우리는. 연간 단위로 기준 잡습니다. 아시겠어요? 연간 단위로 기준을 잡고 2년간 자본을 회수하는 것인데 2년간 자본을 100% 회수해야 되죠. 2년간 못 쓰게 되니까. 그럼 내가 얼마 주고 사면 지금 1억 8천 주고 산다 그랬죠? 2억을 버는, 매년 1억씩 버는 거에 그 생각해야 돼요. 총 2억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년 1억씩 버는 거예요. 근데 내가 1억 8천을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2년간 100% 회수하면은 1년에 50%씩 회수해야 돼요. 그럼 1년에 얼마씩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1년에 1억 8천의 반을 회수해야 되니까 9천만 원을 회수해야 되죠. 9천만 원, 9천만 원 2년간 회수를 해야 총 1억 8천을 회수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1억 중에서 9천 회수하고 1천만 원 남고 또 다음 연도에도 1억 중에서 9천만 원 회수해서 1천만 원 남죠. 자, 이제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요? 연간 단위로 계산한다고. 1천만 원이 수익이에요, 수익. 근데 이번에는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1억 8천입니다, 이제는. 1억 8천에 지금 1천만 원 버는 거예요. 그죠? 1억 8천에 1천만 원 버는 것이기 때문에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5점 몇 프로밖에 안 돼. 맞죠? 똑같은 1천만 원을 벌어도 첫 번째 연도에는 9천만 원 투자해서 1천만 원 버는 거고 연간. 두 번째는 1억 8천을 투자해서 1년에 1천만 원씩 버는 거라고요. 맞나요? 투자된 금액은 1억 8천이니까. 자, 이러면은 그렇게 큰 메리트는 아니죠. 그러면 1억 8천보다는 조금은 더 싸게 사야 뭐 좀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평가를. 항상 매년 잡는 돈은 그게 다 버는 돈이 아니고 그거를 회수하는 돈과 수익에 해당하는 돈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제 그러면은 질문을 드려볼게요. 내가 1억이라는 돈을 자본시장에 투자를 하면은 5%의 수익을 낼 수가 있대요. 자본시장에 투자하면 5%의 수익을 낼 수가 있대요. 근데 이거를 자본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자본시장에 투자해서 5%의 수익을 낸다는 건 뭔 뜻인가 하면은 원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5%의 수익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를 건물을 산다는 거예요. 건물을 1억짜리 건물을 사는데 이 건물은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잔존 연수 10년이래요. 10년. 앞으로 잔존 연수가 잔존 연수 10년 말 가치는 제로라고 보는 거예요. 앞으로 10년 남았고 10년 말 가치가 제로라는 얘기는 앞으로 10년간 내 원금 100%가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맞나요? 1억짜리가 10년 후에 제로가 된다. 내 원금이 100%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냥 자본시장에 넣으면 원금은 유지되면서 5%인데 건물을 사면 건물이 완전히 사라지면서 이 제로가 되면서 이제 10년간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 건물을 사서 앞으로 10년간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매년 1천만 원씩 손에 잡으면 되나요? 돼요? 그러면은 원금 회수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는 잘 온단 말이죠. 다 생각을 하시는데 조금만 더 결합시키면 이제 어려워하는데 지금 그걸 잘 계속 유지만 하면 돼요, 지금. 자, 내가 매년 1,000만 원만 잡아가지고는 뭐만 회수하는 거예요? 원금 회수하는 거. 그 1,000만 원은 1억에 몇 프로예요? 1억에 10%죠. 왜 10%일까요? 100% 사라지는데 그거를 10년 동안 회수를 해야 되니까 100%를 10년간 회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10%씩 회수하는 거예요. 10%씩. 퍼센트가 중요하다고 여기서는. 아시겠어요? 아까 2년 동안 건물을 쓸 수 있고 사라지는 거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때는 1년에 몇 프로씩 회수를 해야 돼요? 1년에 50%씩 회수해야 돼요. 2년간 100%가 사라지니까. 아까 처음에 1년 쓰고 더 이상 못 쓰는 건물일 때는 100% 다 회수해야죠, 그때는. 1년 만에 100%가 다 사라지니까. 뭔지 아시겠어요? 지금 이 원금이 100% 사라진다는 걸 늘 생각해야 돼요. 원금이 100% 소멸되는 거예요. 건물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건물은 내용 연수가 끝나면은 토지 아니에요. 지금 건물이라 그랬죠. 건물은 100% 사라지기 때문에 이 100% 소멸되는 거를 10년간 회수를 해야 되니까 1년에 몇 프로 회수해야 돼요? 10% 회수. 근데 그 10% 회수하는 돈만 가지고는 수익이 안 되잖아, 수익이. 그러면은 총 몇 프로에 해당하는 돈을 손에 잡아야 수익도 만족이 될까요? 15%죠, 15%. 요거 10%에다가 요거 5% 해서 모두 몇 프로? 15%는 손에 잡아야 그래야 내 원금 회수도 되고 수익도 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그래서 내가 15%에 해당하는 돈 얼마? 1,500. 15%에 해당하는 돈 1,500만 원을 손에 잡아야 그 중에 500만 원은 뭐고? 수익이고 1,000만 원은 뭐고? 원금 회수고 이게 몇 년간 가서 10년간 가서 매년 나는 얼마의 수익을 얻고 5%의 수익을 얻고 1,000만 원, 1,000만 원씩 10%씩 회수를 해서 내 원금 1억을 다시 회수하고 됐죠? 내가 손에 얼마를 잡아야 된다고요? 1,500만 원을 잡아야 되잖아요. 이 1,500만 원은 어떻게 해서 나온 1,500이요? 1억에 15%에서 나왔죠. 이 15%는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내 원금 회수하는 거와 자본 수익률을 다 고려한 15%죠. 자, 요 15%는 요쪽은 요거는 500은 1억에 대해서 5%고 요거는 1억에 대해서 10%잖아요. 요거 더하기 요거 여기서 이렇게 나왔다고요. 맞나요? 자, 이제 그러면은 반대로 질문할게요. 거꾸로. 자. 어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은 10년간 매년 1,500만 원씩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건물이래요. 근데 그 건물은 10년 후에 가치가 7억가 된대요. 만약에 이 건물을 산다면은 얼마 주고 사면 될까요? 이렇게 묻는 거죠. 얼마 주고 사면 돼요? 1억이겠죠. 1억이겠죠. 근데 그걸 좀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자 이 말이죠. 조금만 생각해보자는 거죠. 왜 1억이라야 되느냐? 이게 뭔 뜻이냐 이게. 내가 지금 얼마 주고 사야 되는지 아직은 모르지만 이게 내가 투자한 원금이죠. 그 투자한 원금의 10%씩 회수가 돼야 되죠. 10년간 100% 사라지니까. 그리고 5%의 수익도 만족을 해야 되죠. 요 1,500만 원은 그게 만족이 돼야 돼요. 요 금액의 15%에 해당해야 된다고 얘가. 맞나요? 요 원금의 15%에 해당하는 돈이 얘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요 몇 억에 사야 될지는 모르지만 곱하기 0.15 해서 1,50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계산하려면 요 놈이 이쪽으로 와서 나누기 하면 되죠. 그래서 요렇게 수익을 보고 간 요 가격을 수익 가격이라 하고 요걸 순수익이라 하고 요거를 환원율이라고 해요. 환원율. 그래서 요 계산이 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쪽으로 오면은 이 가격을 구하려면 순수익, 매년 버는 돈 1,500, 1,500, 1,500, 저 돈 나누기 뭐 한다고요? 환원율 한다고, 환원율. 이해가 되셨어요? 이제 이해됐으면 괜찮고요. 안 돼도 외우면 돼요. 내용이 많은 공식도 아니고. 됐죠? 근데 저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수익률과 회수율의 합으로 돼 있어요. 지금 요 15%는 환원율이에요, 이게. 요 5%는 자본 수익률이죠, 수익률. 요 10%는 자본 회수율이죠. 맞나요? 회수율. 그래서 환원율은 뭐와 뭐의 합으로 돼 있다? 환원율은 자본 수익률 더하기 자본 회수율로 돼 있어요. 됐죠? 자, 이거는 건물인 경우에 그렇고요. 건물은 달아 없어지니까. 토지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토지는 달아 없어지지 않죠. 그러면은 회수율을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토지는 회수율이 없어요. 그럼 토지는 뭐하고 뭐가 같은 거예요? 환원율과 수익률이 같아요. 토지는 영속성으로 인해서 회수율이 제로가 돼요.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는 일단 3방식을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3가지 방식을. 근데 오늘은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에 대해서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조금만 이제 용어 정의 정도만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129쪽의 그 표에서 일단은 오늘 말씀드린 저 용어들 있죠. 3방식 용어하고 가격 구하는 방법 위주로 하시되 여력이 되시면 임대료 구하는 방법도 용어는 익혀두시라고요. 예, 함께 자꾸 익혀두시는 게 좋아요. 용어를 쑥달시켜서 자꾸 반복해서 이 포스트잇 같은 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수시로 보시라고 자꾸. 수시로. 아셨죠?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원가 방식에서 나오고 있죠. 복성식 평가법 이렇게 나오고 있죠. 복성식 평가법이라는 용어보다는 원가법이라는 용어가 훨씬 좋아요. 원가법이라는 용어가 훨씬 좋습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읽어볼까요?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뭐를 하여? 감가 수정을 하여. 자, 이 공식을 그냥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읽어. 원가법이란 대상 물건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에 뭐를 구한다? 가액을 산정하는 평가 방법을 말한다. 그냥 이 공식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가시고요. 자, 재조달 원가에 의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재조달 원가에 얘는 기준 시점에 있어서 새로이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 원가 총액. 키워드는 기준 시점입니다.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 키워드예요. 그리고 적정 원가 총액입니다. 적정 원가 총액. 자, 밑에 종류가 있죠. 그 종류에서는 1번과 2번의 차이, 1번과 2번의 뜻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3번은 나중에 합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자, 복조 원가라고 돼 있죠. 예, 복제 원가라는 표현이 조금 더 낫습니다. 예, 복제가 뭔지 아시죠? 복제. 복제하는 거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물리적으로 동일한 거를 만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자, 아까 이거 짓는데 얼마 든다 그랬어요? 40억이라고 했죠. 아까 이거 짓는데 40억. 그 40억은 이 건물 설계 도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그 설계 도면. 똑같은 설계 도면으로 똑같은 자재를 이용해서 똑같이 짓는 게 복제 원가예요. 쌍둥이. 물리적으로 쌍둥이. 자, 근데 대부분은 그게 쉬워요. 물리적으로 똑같은 설계 도면 똑같은 자재를 이용해서 똑같은 공법을 하는 게 쉽고 이게 많이 쓰는 편이에요. 근데 대체 원가가 근데 왜 굳이 필요하냐? 대치 원가 또는 대체 원가. 자, 요거는 이제 복조 원가는 두 번째 줄에 물리적 측면의 원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리적 동일성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물리적 동일성. 물리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치 원가는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돼 있어요? 효용 측면의 원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럼 효용적 동일성 이런 의미예요.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제 고향 집에 지금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지금도 살고 계시는 그 집이 30년 전에 지었어요. 30년 전에 그 집 지을 때 저도 일조를 했어요. 시멘트도 저 나르고, 이렇게 다 저 나르고, 이렇게 기와도 옮기고,
뭐 이렇게 자재도 옮겨 이렇게 다 해서 그렇게 해서 지은 집인데 그 집 지을 당시에 목수가 저희 집 마당에 와가지고 뭐 대패질하는 그 틀 설치하고 대패질하고 목수가 나무 깎고 뭐 이렇게 끼워 맞추고 이렇게 해서도 하고요. 또 기와도 올리고 이렇게 해서 지은 집이에요. 기와집. 30년 전에. 자, 30년 전에 평수는 뭐 방 조그만 거 3칸이에요. 시골에. 이 조그만 거 3칸 다 합쳐봐야 25평 정도 될까나 말까요. 옛날엔 그렇게 크게 넓게 그렇게 살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옛날 전통 가옥 가보세요. 방들이 다 조그만하죠. 자, 근데 뭐 21대평 되는 이 집이 경제적 가치가 나가봐야 얼마나 나갈까요? 그게 30년 된 그 집이, 시골의 집이 1,000만 원, 2천만 원, 뭐 잘 쳐줘봐야 2천만 원 뭐 쳐줄 겁니다 아마. 그 2천만 원 나가는 그 경제적 가치 얼마 안 되는 그걸 평가하려고 복제 원가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복제 원가를. 그거하고 똑같은 거를 새로 짓는 데 들어가는 돈. 자, 일단 누구를 구해와야 돼요? 목수를 구해와야 되죠. 그 목수를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목수를 구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에 기와라든가 나무 막 이런 그 옛날 그 자재를 구해와야 되지 않나요? 쉽지 않겠죠? 그 인건비, 목수 인건비가 엄청 셀 건데요. 자, 그러면 복제원가 계산하면 그 가액이 엄청 세게 나오지 않을까요? 자, 경제적 가치 얼마 안 되는 한 2천만 원 나가는 그런 거 복제원가 계산하는 게 엄청 나올 거란 얘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평가하는 게 별로 적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럴 때는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낫냐? 현대적인 자재, 현대적인 공법으로 뭐 예를 들어 슬라브 같이 슬라브 기와집 말고 슬라브 치듯이 해서 방 크기 똑같게 해가지고 방 3칸 하고 거기 딸린 뭐 욕실하고 뭐 이렇게 부엌하고 이렇게 똑같은 그 사이즈는 사이즈인데 자재나 이런 거 요것만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도 기능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이 평수의 집에 요 정도의 집을 새로 짓는데 들어가는 돈 계산하는 게 경제적 가치 판정할 때는 오히려 더 적당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그렇게 계산된 원가를 대체 원가 그러는 거예요. 효용 측면에서 같은 기능을 갖는 것, 같은 기능을 갖는 물건을 새로 짓는 데 들어간 돈이에요. 됐나요? 자, 그 단어 뜻만 그렇게 체크를 해두고 그 복조 원가와 대체 원가 비교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다음에 그 괄호 3번에 재조달 원가의 산정 있죠. 자, 공식은 그 공식은 좀 알아둘 필요는 있는데 거기에 그 표준적 건설비라는 것이 있고 그 속에 적정 이윤이라는 거 있죠. 그 이윤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원가를 계산할 때는. 그리고 통상적 부대 비용까지 다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 통상적 부대 비용이 들어가는 게 무슨 설계비, 감리비, 취득세, 등록세 이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다 해석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재조달 원가가 되는 거예요. 다음에 괄호 4번은 별로 안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감가수정이에요. 감가수정. 자, 감가수정은 일단 오른쪽 페이지 감가 요인 보세요.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 법률적 감가 있는데 법률적 감가는 참고로만 보는 거고요. 물기경 그 세 가지를 이제 구분하시면 돼요. 아까 경제적 감가와 기능적 감가 했죠. 경제적 감가는 적합의 원칙에서 나왔고요. 달동네 고급 빌라. 그다음에 기능적 감가는 엘리베이터 할 때 나왔어요. 균형의 원칙과 관련돼요. 물리적 감가는 파손되고 마모되고 이런 것들이고요. 됐죠? 그다음에 괄호 3번 감가수정과 감가상각 비교는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거는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거는 일단 패스. 자, 그다음에 괄호 4번에 감가수정 방법이 있습니다. 감가수정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정액법, 정률법이에요. 자,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립니다. 정액법, 정률법. 자, 사실은 아까 이 건물 계산할 때 40억에서 20억 빼서 계산했죠. 그거 계산할 때 이미 정액법은 말씀을 드린 거나 다름없어요. 매년 똑같은 금액씩 가치가 하락한다 그랬죠. 그게 정액법이에요.
정액법은 매년 감가되는 금액이 일정하다는 거고요. 여기는 매년 감가율이 일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조건은 똑같은 조건이라야 되니까, 자, 이걸 또 예를 들겠습니다. 재조달 원가가 1억이에요. 이 재조달 원가가 1억이란 얘기는 이것이 새 것이라면 얼마짜리란 얘기예요? 새 것이라면 1억짜리란 얘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이 새 것이라면 1억짜리인데 이 소리예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게 2년 지난 거라면 그럼 2년 지난 만큼을 빼야 되겠죠. 감가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건물의 전체 내용 연수는 10년이에요. 전체 내용 연수는 10년이고 내용 연수 말 잔가는 이번에는 1,000만 원이 있다라고 칠게요. 이 정률법은 잔가가 있어야만 계산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조건으로 하기 위해서 똑같은 요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이게 내용 연수 말 잔가가 1,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10년 후에 1,000만 원이라는 얘기잖아요. 10년 후가 돼도 1,000만 원은 남는다는 얘기인데 1억이 1,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1억이. 그러면 10년간 얼마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10년간 9천만 원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면 요거를 매년 같은 금액씩 떨어진다면 1년에 얼마씩 떨어질까요? 지금 10년간 9천만 원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년간 9천이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씩 떨어진다면은 요 9천만 원을 10등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죠? 10년간 9천만 원이에요. 다 떨어지는 거, 1억 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10년간 9천만 원만 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1년에는 900씩 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900, 900, 900 해서 10번 떨어져야 9천 떨어지니까. 그러면 매년 감가액이 어떻게 돼요? 매년 감가액이 900이 되죠. 그거는 9천 나누기 10해서 900 되죠. 맞나요? 1년에 얼마씩 떨어진다고요? 1년에 900씩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게 새 거라면 얼마짜리 갖고 있고 1억짜리 갖고 있고 내가 갖고 있는 게 1년 경과한 거 갖고 있으면 1년 경과한 거 갖고 있으면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9,100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1억에서 900 빼면 되니까 1년 지날 때마다 900씩 떨어뜨리면 되니까 그러면 2년 경과한 거 갖고 있으면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8,200짜리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년 후면 얼마, 10년 지난 거 갖고 있으면 10년 지난 거 갖고 있으면 이제 1,000만 원 되는 거죠. 900씩 10번 뺐으니까. 됐나요? 그래서 내가 2년 지난 거 갖고 있으면 8,200짜리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정률법은 자 이런 식이에요. 문제에서 일단 정률을 알려줄 가능성이 많아요. 알려줘야 돼요. 이거 안 알려주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얘는. 왜 이걸 알려줘야 되는가 하면은 이거 여러분들 눈 씻어야 될지도 몰라요. 정률을 계산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기 1억이 여기 오고요. 여기 10년이 여기 오고요. 여기 1,000만 원이 여기 왔어요. 할 수가 없겠죠? 보지 마시고요. 이걸 문제에서 약 0.2라고 알려준다고요. 문제에서 약 0.2 몇 프로예요? 0.2는 몇 프로? 20%, 20%. 이거 연습부터 해야 돼요, 이거. 이거 연습부터 해야 돼요. 5%는 몇이에요? 0.05. 23%는 0.23. 이거부터 연습하십시오.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거 우리 퍼센트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 계산 문제, 쉬운 계산 문제도 많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안 되면 쉬운 계산 문제도 안 돼요. 자, 이거는 매년 몇 프로씩 가치가 하락한다? 20%씩 가치가 하락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새 것을 갖고 있으면 얼마짜리 갖고 있는데 새 것을 갖고 있으면 1억짜리 갖고 있는데 1년 지난 거 갖고 있으면 얼마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8천만 원짜리 갖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러면 2년 지난 거 갖고 있으면 6천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여기에서 다시 20%가 감가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첫 해는 1억에서 8천 될 때는 20%가 1억에 20% 2천만 원인데 두 번째 연도는요, 남은 8천만 원에서 20%이기 때문에 1,600이죠. 그래서 얼마예요? 6천, 8천에서 7천 이러면 안 되죠, 이거. 6,400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 아직 그 걸음마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계산 문제가 숙달이 안 돼서 그래요. 지금 20%를 빼야 되잖아요. 아까 이거 할 때도 했어요. 3%를 뺄 때 어떻게 했어요? 0.97을 곱했죠. 10%를 뺀다면 몇을 곱해요? 0.9를 곱하는 거죠. 지금 여기 20% 빼는 거죠, 지금. 20% 빼니까 여기에다가 0.8을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도 여기 갈 때는 0.8을 곱하면 그냥 88이 64 나오는데, 그 머리 아프게 이거 계산해서 빼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 시험에 이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어요? 우리 시험에 0.3, 30%를 빼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0.7을 곱하기 하라고, 곱하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이러면 이제 그때는 혼나요. 해처리 가져요, 해처리. 자, 그러면 3년 후에는 얼마가 될까요? 3년 지난 거 갖고 있으면 이제 계산이 안 되죠, 이제. 0.8을 곱해야 되는 건 이제 알겠죠? 그러면 0.8을 곱하면 4, 8이 32, 6, 8이 51. 3이 올라가 있으니까 4, 8이 32, 3이 올라가 있고 6, 8이 해서 3 더해서 51이라고요. 여기는 1280이에요. 자, 어떻습니까? 여기는 이게 맨 마지막에 가면 이게 250입니다. 맨 마지막에 가면 10년 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만 원 되는 건 똑같아요. 자, 그렇게 되도록 요 숫자가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 거예요. 자, 여기는 맨 마지막은 250입니다. 처음에는 많지만 나중엔 적죠. 여기는 매년 900 똑같죠. 자, 이거는 매년 감가액은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체감상각법이라고도 해요. 체감. 자, 근데 물건의 가치 하락을 볼 때 이렇게 하락하는 것이 보통일까요? 이렇게 하락하는 게 보통일까요? 이렇게 하락하는 게 보통이겠죠. 더구나 그 자동차나 뭐 노트북, 스마트폰 포장만 뜯으면 바로 뭐예요? 중고죠, 중고. 그죠? 근데 어떤 게 더 쉬운 것 같아요? 정액법이 더 쉬운 것 같죠? 예. 네.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할 때 가능한 한 더 쉬운 방법을 쓰는 게 좋지 않나요? 더 쉬운 방법을 쓰는 게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얘가 가치 하락의 실제하고 비슷하지 않죠? 그죠? 근데 다행히도 건물은 준공검사 받았다고 중고부동산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건물은 준공검사 받았다고 바로 중고부동산 아니에요. 건물은 이게 정액법을 적용해도 큰 오차가 없어요. 큰 오차가 없으니까 쉬운 무슨 법을 적용해도 큰 문제 없다. 정액법을 적용해도 큰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정액법만 출제됐던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만. 그래서 이건 건물과 구축물 같은 경우에는 정액법을 적용하고요. 기계류나 동산 같으면은 정률법을 적용해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매년 같은 금액씩 떨어지는 거고 이거는 금액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감가 수정 방법에서 정액법과 정률법을 비교해서 물으니까. 됐습니까? 자, 일단 요 정도로만 하고요. 나머지는 됐습니다. 그리고 133쪽에 비교 방식의 뜻만 좀 보십시오. 133쪽에 비교 방식에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 있죠. 자, 거래사례 비교법이란 해놓고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했죠. 가치 형성 요인 아까 누구예요? 형이에요, 형. 일지계죠. 일지계가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및, 자 보세요. 그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 순서대로 나오죠. 그리고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형이 지계, 일지계잖아요. 일지계 중에 지형 요인 개별 요인 비교하죠. 맞나요?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면은 사정 보정 및 시점 수정과 가치 형성 요인 비교, 지계. 요 순서대로 얘기한 거죠, 지금. 맞나요? 그러니까 이 공식을 안다면은 이 의의는 이 위에 것도 마찬가지, 아래 것도 마찬가지. 예, 공식을 알면 그 공식을 그냥 말로 풀어 쓰는 거예요. 됐죠? 자, 나머지 그 밑에 거래 사례 선택이라든가 나머지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요걸 기초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 공식을 기초로. 나머지 다 됐습니다. 다 넘어가시고요. 수익 환원법도 이 정도만 기억하세요. 환원율은 수익률 더하기 회수율로 되어 있다. 됐나요? 됐습니까? 그 이제 수익 환원법은 더 들어가면 이제 머리 아픕니다. 이제 처음 하는데 이거 11월 12월 달에 이거 너무 머리 아파요. 이거 하고 나머지 전부 다 나중에 부동산 가격 공시제도 이런 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니까. 됐나요? 이건 더 이상 안 보셔도 돼요. 여기 더 이상 안 보셔도 돼요. 기본서로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오류가 있는 거 수정 안 해드렸어요. 오류가 있는 거 수정을 안 해드린 이유는 이제 기본서에서 다 수정을 해도 할 거니까 이걸 이렇게 따로 노트한 것만 따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른 내용은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됐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느덧 2달이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1년이 지나가는데 2달 동안 그래도 좀 한 것이 남는 것이 좀 있는지요? 그러면은 참 고맙고요. 앞으로 다음에 시험 칠 때까지 이렇게 매주 이렇게 오신다면은 여러분들은 분명히 모두들 합격을 하실 겁니다. 이 정도의 정성이면. 그래서 내년에 이제 꼭 이제 합격하실 수 있도록 좋은 꿈 꾸시고 내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